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나본 중고등학생들 중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시험 끝나고 50% 이상은 이 단계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진짜 오레이 받거나 고등 가서 1, 2등급 받는 애들만 딱 해요.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최근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다수 중학생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게 되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 좀 부모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을 못 본 경우라면 어떤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실 거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부모님이 보기에 아이가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으면 목구멍에서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대로 좀 하지라는 막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 또 진심 어린 위로는 안 나오고, 그렇다고 또 이대로 두면 앞으로 더 공부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드는 현실적인 고민이 또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못 봤다면 결국 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 과목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지? 아이한테 학원이 잘 안 맞았나? 이런 고민이 드시면서 이번 겨울방학에 학원을 좀 옮겨야 되나, 아니면 어디 한 달간 뭐 기숙 캠프라도 보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지는 물론, 또 특히 지난번 복습 영상처럼 우리 중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중등 부모님은 물론 초등 부모님들도요, 앞으로 아이가 해나갈 공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킬 매우 핵심적인 습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잘 봤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아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결국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는 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이가 못 본 과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거나, 혹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 즉 시험을 못 봤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공부를 안 했다, 곧 학원을 보낸다 라는 3단 논법을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래서 이미 아이의 겨울방학 스케줄을 성적이 잘 안 나온 과목 순으로 학원 특강으로 막 하나씩 채워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런 부모님들께 잠깐 멈춰! 라는 말씀을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렇게 시험을 못 볼 때마다, 혹은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나 제대로 모를 때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명확한 목적과 전략 없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특강 열심히만 듣게 만드시면요, 단언컨대 이번에도 다음 시험 끝나고도 비슷한 결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우리는 명확한 목적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한 목적과 전략을 정하는 유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서울대 학생들 100명을 인터뷰하고, 그중 수능 만점자부터 전국 1등, 의대 5관왕, 고시 수석 등등 30명의 공부 마스터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에서 일반 학생들의 공부법에서는 다소 찾기 어려웠던 특징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서울대 학생 100명 중 70% 학생들이요, 시험이 끝난 그 주에 바로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복기와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자신의 지난 시험지를 분석하며 복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그 주라는 단서를 지우면 90% 이상은 했으리라 짐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 이 말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시험의 복기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나본 중고등학생들 중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시험 끝나고 50% 이상은 이 단계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진짜 오레이 받거나 고등 가서 1, 2등급 받는 애들만 딱 해요. 어떤 학생들은 이 복기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복기를 지금부터 해보자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험지를 찢어버렸든 잃어버렸을
그래서 찾기가 어렵든 시험지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시험지는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MRI, CT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공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하게 만드는 진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나면 그저 못 본 과목에 학원을 새로 바꾸거나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것에 익숙하고 방향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나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을 못 봤다고 다짜고짜 학원을 옮기거나 특강을 등록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공부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잠깐 멈춰서 한 1, 2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난 시험을 한번 쭉 복기해보면서 내가 시험 문제들을 틀린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기의 중요성에 동의가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 복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방법을 얘기 드려 볼 텐데,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지난번 스몰빅 토크 인터뷰로 소개드렸던 S&M 멘토의 그 서울대의대 황희범 멘토가 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망치고 나서 직접 시험지를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진단한 본인의 공부 진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지를 토대로 방학 때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하나씩 본인만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치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선지를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여름방학 디넷 캠프의 멘토로 참여했던 18년도 수능 만점자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도현 멘토 또한 자신의 공부 비결로 이렇게 복기를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꼭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길, 시험을 치고 나면 반드시 틀렸던 문제든 헷갈렸던 문제든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공부 잘했던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복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등은 물론 초등도요, 문제를 풀고 시험을 풀고 나잖아요. 일단 복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기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지난 시험지를 꺼내서 틀리거나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기가 어렵다면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틀렸던 문제별로 포스트잇 한 장씩 이 문제는 내가 뭘 몰랐는지, 왜 틀렸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이때 결국 그 포스트잇을 쓰는 목적은 다음번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다소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진단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이유로 적어내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 실수라는 건데요. 하지만 딱 계산 실수라고 쓰고 고민을 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학생은 다음 시험에서도 그 실수를 또 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계산 실수는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과와 원인 중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원인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면 실수했다는 결론에 멈추지 말고 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쪼개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실수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긴장하거나 초조해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를 했더라도 검산과 검토를 하면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쪼개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시간이 부족했는가? 예를 들어서 시험 시간 운영을 잘못한 나머지 한 문제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던가, 혹은 계산식을 너무 흘림으로 써서 검산할 때 다시 문제를 봐야 해서 시간을 좀 과도하게 썼다던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내가 풀어보지 못한 낯선 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던가, 혹은 기본 개념 숙지 자체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계산식을 너무 흘림으로 쓴 게 문제라면 이제부터라도 수학식을 쓸 때 똑바른 글씨로 쓰는 연습을 해서 2번 똑같은 식을 시험 때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겁니다. 아니면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 문제에 절대 예를 들면 3분 이상은 넘기지 않겠어 라는 의식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시험 연습을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낯선 유형 문제가 많아서 틀렸다면 다음번에는
이번에 3주였던 시험 기간을 뭐 4주나 5주 늘려서 더 다양한 문제집을 풀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결과를 쪼개면서 지금부터 혹은 다음번 시험을 앞두고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다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그게 진짜 유의미한 복기고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과목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황희범 멘토가 작성했던 것처럼 내 공부의 전체적인 진단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지금부터 뭘 우선순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도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시험지와 포스트잇을 꺼내놓고요,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하루 내지 이틀에 한 과목씩 틀렸던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기존 시험 범위 교과서나 수업 필기도 한번 꺼내보면서요,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포스트잇에 그 이유를 쓰면서 황희범 멘토의 말처럼 선지 하나하나를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요, 다른 포스트잇을 몇 장 꺼내서 이번 시험 계획과 공부량은 적절했는지,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 너무 짧지는 않았는지, 시험 기간 중에 뭐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나 생활 습관은 없었는지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이나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할지 답을 도출해 봐야 하죠. 그렇게 해서 내 공부에서 뭐가 문제고 뭐가 가장 부족하고 우선순위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에 어떤 학원에 가서 뭘 채워 넣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마음이 조급하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남들보다 5배, 10배는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정말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복귀 단계에서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좀 사이가 틀어지거나 아이들의 공부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아이들이 복귀라는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메타인지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본인의 문제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들 눈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오면 안 그래도 기죽어 있는 아이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신 거, 쌓인 거 모두 다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꼭 한 말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그 시험을 못 봐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요,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못 봤으면 못 본 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하든, 또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속상해하고 있다면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위로해 주세요. 잘하고 싶었을 텐데,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 컸을 텐데 시험 못 봐서 참 속상하겠구나 라고 설사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위로와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딱 냉정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줘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진짜 잘할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백날 얘기해보세요. 아이들은 절대 그 부모님의 말씀 절대 안 들을 겁니다. 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나도 네 마음 안다는 말을 해줘야만요,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는 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듣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수록 더더욱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면서 나는 너와 한 팀이야, 나는 네 편이야, 네 마음을 알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팀이 된다는 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서로가 그 결과를 편한 마음으로 공유해도 된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너의 부족한 걸 너가 편하게 공유해도 된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게 앞으로의 공부와 입시를 위해서라도 1번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이렇게 글로 편지를 써주시는 거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거나 혹은 충분히 같은 편이라고 느끼고 편하게 좀 부모님과 공부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가 되면 비로소 그때
그때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진단과 피드백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시험 기간 자체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에 시험 기간에 좀 계획이 좀 거창했는데 그게 좀 실천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았을까?처럼 부모님이 생각하는 문제를 꾹꾹 눌러 담아서 그냥 건조하게 툭툭 던지듯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감정을 섞지 않는 거죠.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나 아빠가 더 화를 내는 것 같으면요, 그 아이는 무조건 공부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나보다 이 일에 더 진심이고 더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섞지 말고 진짜 가볍게 툭툭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알지만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표현을 안 하고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대부분 속으로 부모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부모님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 맥락이 상호간에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그렇게 아이 스스로 또는 뭐 부모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니 예를 들어 영어 문법 실력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론을 바탕으로 문법을 딱 언제까지 얼마큼 채워줄 수 있는지 그 목적과 기한을 가지고 학원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좀 오답이 많이 나왔다, 심화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정확히 방학 동안 심화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채워줄지 명확한 학원을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학원을 어떤 목적과 목표로 가는지를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난 뒤에 학원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그 핵심 목표가 저는 3가지가 넘지 않기를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목표 가지수가 많아지면요, 에너지와 정신이 분산되고요,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방학 끝나고 이번 방학 동안 뭐 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첨언하자면, 만약에 내가 주요 과목인 국어나 영어 혹은 수학에서 명료하게 부족한 지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저는 늘 말씀드려온 것처럼 10권의 교재나 문제집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을 10번 보는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공법책을 쓰면서 서울대생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국어 1타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영상을 봤는데, 실제 그 강사님은 이제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학생들을 기초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실력을 근본적으로 기르려면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꽤 어려운 고전 같은 좋은 책 한 권을 10번 읽기, 또 영어 실력을 근본적으로 기르려면 여러 권을 뭐 텍스트를 읽거나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문 같은 영어 텍스트를 아예 통으로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상황마다 예시는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내가 부족한 과목의 벽을 무너뜨리려면 나에게 딱 필요한 좋은 교재와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어, 영어는 물론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를 들어 영어 문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문법 교재와 인터넷 강의 하나를 정해서 방학 동안 2, 3회독 해보라고 조언하겠습니다. 또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교재를 하나 정해서 그걸 5회독 이상 해보라고 조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학생이 그 교재나 문제집에서 못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무조건 다음 시험 잘 보게 돼 있습니다. 방학 동안 수학 성적 급상승했던 애들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방법이 이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목의 가지수는 물론이고 진짜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만큼은 학원이든 교재든 인강이든 한 가지를 정해서 거기서 배우는 걸 몇 번이고 방학 동안 다시 반복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피드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겨울방학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시험이나 이번 2학기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복기의 중요성과 포스트잇을 활용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시험을 못 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부디 시험을 못 보고 좌절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시험 결과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해주시고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전하면서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내 공부가 뭐가 문제고 우선순위가 뭔지, 그래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예비 중학생,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들을 위한 소식인데요. 지난 10월에 오픈한 중학생을 위한 공법 코스 Snet 프로그램이 2기 겨울방학반 모집 마감을 이번 주 일요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꿈을 찾고 이루고 싶었던 아이들이 그 소중한 꿈을 공부 방법과 길을 몰라서 공부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목적의식으로 시작한 일인데요. 오랫동안 중학생들을 만나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고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시작을 못하겠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시험 기간 30일 동안만큼은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루틴을 찾을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Sna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반에서는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험은 물론 지난 2학기 내 공부와 습관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고 그 해결책을 도출한 뒤에 한 달간의 본인의 공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루틴을 짜고 실천하는 과정을 10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복귀하고 목표를 세우는 방법,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데일리 위클리 플래너를 쓰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 또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제 메타인지 기반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방법을 직접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점을 서울대 멘토들에게 총 4번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채워 넣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10주 뒤에 다음 학기가 시작됐을 때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30일 동안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공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실제로 이번 Snet 1기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제 강의와 서울대 멘토들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막막했던 공부라는 길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게 됐다고, 또 실제로 2학기 시험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며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가 공부법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인 부모님들,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학생들은요, 이번 Snet 겨울방학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10주 진행되고요. 현 초6 예비 중1 학생부터 현 중3 예비 고1 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세 페이지, 또 쇼케이스 설명회 다시 보기 영상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기간 이번 주 일요일 자정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처럼 자기주도 학습 방법과 습관을 배우는 게 필요한 초등학생들은요, 매일 하루하루 플래너를 쓰며 주도적으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찾으며 공부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만드는 8주간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Dnet 겨울방학반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1월 9일 개강 예정인 이번 Dnet 겨울방학반은 현 초3, 즉 예비초 4학년부터 예비초 6학년 학생들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Dnet 또한 상세 페이지와 지난 쇼케이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